오늘 그룹 얘기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하나그룹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그룹 소식인데 제일기획의 대주주로 등재가 됐네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습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재벌들은 그 큰 그룹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광고 기획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광고 기획사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광고를 할 바에는 자기들의 계열사를 세워서 이 계열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면서 그 어떻게 보면 또 의사소통도 편하다. 왜냐하면 광고 계획서 계속 바뀌기보다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 자체적인 광고 계획서 갖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제 그런 광고를 갖다 전담하는 기업이 이제 계열사인 제일기획이고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HS 애드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기의 광고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하나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그룹은 옛날에 있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그렇게 광고 계획서를 별도로 계열사 두지 않고 있고 그때마다 일감을 이제 나눠주는 비딩을 해서 이제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하나그룹이 이제 이번에 제일기획의 그 6.63%라는 거는 좀 적지 않은 금액의 이제 그 광고 기획사의 대주주가 됐다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봤을 때 일단 또 얼핏 드는 생각은 아니 제일기획이 삼성그룹 건데 하나그룹이 그 들어가서 그 뭔가 또 이제 그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일을 모르니까요. 일단 공시를 보면은 이제 단순 투자다. 단순 투자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차익 실현만을 갖다가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 이 회사의 경영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라는 것이 단순 투자입니다. 단순 투자 말고 일반 투자가 있고 경영권 참여 투자가 있는데 경영권 참여는 노골적으로 내가 지분을 획득한 것은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다가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의지인 거고 그거의 중간 지도로 일반 투자는 있는데 일반 투자는 무엇이냐? 경영권 참여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 투자보다는 단순 투자보다는 그래도 더 능동적으로 이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단순 투자는 어떻게 다르냐? 나는 주총 안건에 내가 스스로 이 필요한 안건을 내가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 새로운 안건에마다 찬반을 당연히 내가 주권 행사하겠지만 별도로 내가 안건을 갖다가 제시할 의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그룹은 이번에 제일기획의 6.63%를 취득을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제일기획의 어떤 그 수익률을 통해서 그 생기는 상장 차익의 이익을 갖다 나는 노리겠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 투자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 찜찜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6.63% 획득을 했지? 2, 3%면 획득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뭐 단순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6%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렴풋이 알기로는 5% 이상의 지분이 되면 약간 제일기획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예. 그래서 네, 5%를 갖다가 공시 기준에 의무선 5% 나와 4.9%까지는 공시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5% 넣으면 너는 근데 너의 의도는 아무리 그런 의도 없다 할지라도 다른 주주들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 넣으면 강제로 공시할 의무를 갖다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이 6.6%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이번에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제일기획에서 6.6%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공시이지만 작년에 한 12월 달까지 거슬러 가면은 하나그룹이 제일기획에 그런 어떤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이번에 6.6%의 지분을 획득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일기획 입장에서는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 엄청난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을 왜 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마케팅을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냐면 반도체는 사실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고요. 마케팅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결국 갤럭시로 대변되는 이제 모바일 사업부에서 엄청난 물량을 갖다 세계적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이제 마케팅 비용을 이제 지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기획 같은 자기네 인하우스 광고 기획사에 있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제일기획은 삼성그룹의 광고 물량만 커버해도 사실 충분히 회사의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작년부터 제일기획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우리가 언제까지 삼성그룹에서만 기대해서 회사를 갖다가 운영하겠느냐? 그 제일기획 입장에서는 다른 곳도 한번 우리 광고주 찾아보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국지의 이제 그룹들은 재벌들은 다 자기들 고유의 이제 광고 기획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봐야 사실 큰 그 국지가 큰 손님이 없는데 의외로 작년 연말에 이제 하나그룹을 제일기획에 비등을 거쳐가지고 제일기획에 이제 그 고객이 하나그룹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작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기획과 하나그룹
제1기획을 모기업을 한 삼성그룹과 하나그룹이 아주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런 맥락에서 하나그룹이 갑자기 제1기획의 경영권을 요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때문에 사실은 하나그룹이 굳이 제1기획에 투자했다는 것은 어차피 나의 그 광고 물량을 제1기획에 준다면 그 제1기획의 매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제1기획의 주가가 상승할 테니까 어차피 상승할 주가의 이익을 내가 같이 향유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그룹이 제1기획의 대주주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기획 쪽에서도 고객사 다변화 이런 예.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한화그룹 이런 부분이 생긴 거고 또 추가적으로 또 고객들이 있나요? 예, 한수원을 또 비슷한 식의 이제 제1기획의 이제 고객사를 확보했고요. 네. 한수원도 뭐 그 덩치가 큰 곳이기 때문에 매출로는 짭짤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1기획의 고객 다변화 차원에서 하나그룹을 갖다가 이제 섭외하고 고객이 됐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지분을 좀 투자하자 이런 맥락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르게 무엇이 있다고 여겨지냐면은 제1기획이 사실은 제1기획 스스로가 굳이 어떻게 매출 올리고 영업이익 올린 다음에 해당 영업이익을 갖다가 제1기획 내부에 두어야 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원래 삼성그룹의 광고만 전담하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1기획은 영업이익 상당수를 갖다가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기획의 배당 성향과 배당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제1기획이 주당 배당금이 무려 1,230원이었습니다. 1,230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증권사의 전망에 따르면은 제1기획은 올해 이제 배당률이 무려 5.8%, 6.4%입니다. 6.4%라는 거는 높은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은행 이자보다 2배 정도 넣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은행 이자율이 한 3%에서 4% 미만 아닙니까? 그러면 3.5% 잡은다면 그래도 2배 근접하는 정도 수준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점도 사실은 하나그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투자다. 제1기획이 쭉쭉 뻗어가면 상장 차익도 얻을 수 있고 제1기획이 뻗어가는 만큼 또 배당률도 높이기 때문에 배당은 높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나쁘지 않은 투자다라고 하나그룹이 이제 결정을 해서 제1기획이 대주주가 됐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주주의 지분 변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투자할 때는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해야 될까요? 예. 예. 결국은 이렇게 하나그룹과 이제 삼성그룹 사이의 어떤 그 기묘한 변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양사의 양 그룹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시면 좋은데 기억하시면서 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 시절에 아버지 이제 이건희 그 회장이 심근경색에 쓰러진 다음에 쓰러진 날부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막을 뭐 여기서 시간이 별로 그런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 당시에 이제 그 하나그룹의 또 실질적인 이제 정권 행사했던 김동관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삼성 탈렛을 갖다가 하나그룹에 넘깁니다. 그리고 또 그 오늘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근간이 되는 방산 분야 역시 삼성그룹에 있었는데 그걸 하나그룹에 넘깁니다. 그래서 4개 회사를 하나그룹에 넘기는데 사실은 4개 회사 넘기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 당시에 제가 하나그룹을 취재해봤을 때는 아주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왜? 이 해당 사업이 쭉쭉 뻗어나가는 정도의 그 성장률이 높은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이상 매출이 부양된 알짜배기인데 왜 우리에게 넘겼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멘트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를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그룹과 이제 삼성그룹이 상당히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제1기획에 하나그룹이 투자했을지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김동관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한테 이번에 형님 저희가 이제 하나그룹이 제1기획에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지분 투자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면 보고도 안 받았는데 얘가 뭐지 이렇게 5% 넘게 투자했지? 라고 하면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언지를 주고받았을 거라 여겨지고 그 정도의 유대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그룹과 삼성그룹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삼성그룹의 본체는 아니지만은 삼성그룹의 범삼성가로 엮이는 이제 지금 이제 JTBC 중앙일보가 갖고 있는 보강그룹이었습니다. 보강그룹과 하나그룹도 사실은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강그룹이 갖고 있던 피닉스파크 리조트를 갖다가 하나그룹이 인수하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인수했다면 지금 같은 그런 캐시 플로우가 없어서 생긴 사태는 없었을 거라 여겨지는데 이 정도로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뭔가 다른 핵심 품고 제1기획에 이제 대주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노리느냐? 결국 배당 수익률. 6% 넘은 배당 수익률도 사실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하나그룹에 들어갔으니까 안정적으로 제1기획이 배당 수익률을 주주에 나눠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중공업 이슈인데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유명한 원자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예. H 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냈다는 소식을 예.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캐파를 나눠 먹는 건지 좀 또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렇죠. 예. 저도 공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그 SMR 사업에 이제 공시는 테라파워라는 중요한 그 SMR 사업체 중에 하나죠. 그 테라파워에 이제 우리가 주계약자가 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해명 조회 공시를 통해서 한 공시였지만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기술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또 엄청난 그 사고의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이 정도의 어떤 이력을 갖추고 있나? 이 정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나라는 관점에서 의아했는데 어쨌건 공시 자체는 HD 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의 주계약자, 주기기를 SMR은 이제 대형 원전과 다르게 원자로라 부르지 않고 주기기라 부릅니다. 그 이제 그 설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건 대형 원전으로 치면 이제 리액터, 원자로를 보시면 되는데 원자로를 제작하는 공급 계약자가 선정됐다. HD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되는 거야? 심지어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테라파워에도 여러 중요한 핵심 부품을 납품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아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제일 궁금한 거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독점이 국내에서 독점이고 세계 시장 봤을 때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프랑스가 두산에너빌리티랑 대형 원전에서 양강구도이고 양강구도 아니고 SMR에 있어서는 실제로 완전 독보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좋고 저 두산에너빌리티 되게 유망하게 봤는데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튀고 오더라 보니까 그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 공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독주 시대가 끝났나?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결론만 보면 그렇습니다. 결론 보면 그런데 이번에 테라파워는 사실은 일반적인 SMR과는 다르게 뭐냐면 소듐 이제 그 냉각수를 쓰는데 소듐은 이제 우리가 소듐이 말하는 건 영어고 나트륨도 영어인데 우리가 화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나트륨인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나트륨이라 부르지 않고 소듐이라 부르셔서 냉각제를 갖다 보통 물로 쓰는데 물 대신에 이제 그 소듐 나트륨을 쓰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원한 이제 테라파워가 그 냉각수를 대신에 소듐을 쓰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세계 최초로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듐 냉각수를 쓰는 테라파워 SMR에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원자로를 갖다 공급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 원자로를 공급하게 되는데 소듐을 쓰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게 대기압보다 좀 낮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어떤 SMR보다는 강판 두께가 좀 낮아도 됩니다. 강판 두께 얇은 대신에 용접을 아주 잘해야 돼요. 용접을 아주 잘한다는 게 예를 들면 무엇을 말씀드리냐. 이것 때문에 사실 현대중공업이 엄청난 기술력을 획득했다가 여겨지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원전이라는 거는 핵 분열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러면 핵 분열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핵융합도 있죠. 핵융합이라는 것은 대전에 이제 케이스타라고 해서 그 프랑스에 짓고 있는 이터라는 우리 인류가 또 엄청나게 다른 차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발전 장치가 있습니다. 이터와 케이스타는 이제 핵융합으로 이제 그 온도를 올려가지고 발전하는 건데 대전에 있는 케이스타를 갖다가 핵융합을 하면은 온도가 어디까지 올랐냐? 1억 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죠? 1억 도까지 올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1억 도까지 올리는데 그 용기가 녹지 않아야 돼요. 녹지 안 하고 단 하나의 균열도 생기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냐? 그때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용접 기술을 갖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SMR에 원자로를 갖다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강판 두께는 얇으면 되지만 대신 더 어떤 데보다 균열이 없으면 돼요. 용접을 하는데 절대 균열이 없으면 됩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테라파워의 SMR 소듐 원자로를 갖다가 취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건 해당 분야가 적어도 소듐 SMR에 있어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양강구도를 이루게 됐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내어주는 부분이 있지만 주가 관계에서는 이제 가스터빈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뭐 점유율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적다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로운 어떤 신흥 강자는 일단 검증된다면 보자.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맞지만 하고 싶었다는 것이 시장에서 그걸 용납해주고 시장에 매출이 일어나면 그때 들어가 늦지 않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HD 현대중공업이 SMR 전체는 아니고 소듐 냉각론을 쓴 SMR에서는 경쟁력 있다라고 봐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SMR에서 전체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SMR 말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형 원전 있죠. 그러니까 1기가와트의 원전은 대형 원전인데, 대형 원전에서는 아직 HD 현대중공업이 그 정도 기술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해당 분야가 엄청 큰데 그 분야는 두산에너비티가 독점 기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MR에서도 그다음에 소듐 냉각로를 쓰는 냉각체 쓰는 거기서는 이제 두산에너비티랑 HD 현대중공업이 시장을 갖다 나눠 먹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산에너비티가 사실 그때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두산에너비티 여기 외에 또 중요한 먹거리가 무엇입니까? 가스터빈이죠.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곳곳에 지어야 되는데 곳곳에 지으려면 전력이 필요하고, 근데 SMR은 지금 당장 짓기 시작해도 전력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2030년부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당장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천연가스를 갖고 가스터빈을 돌립니다. 그 가스터빈에 있어서는 두산에너비티가 세계 4위 기업이다. 기존에 했던 미쯔비시, 그다음에 이제 지멘스, GE 버너버가 세계 3강을 갖다가 실제로 이 세 기업체가 과점을 이루고 있는데, 두산에너비티가 도전장을 내걸어서 일단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가스터빈 시장은 이제 점점 섞어나가기 시작하다가 이걸 레퍼런스 삼아서 머스크에다 납품을 했죠. 이런 맥락에서는 두산에너비티의 또 다른 중요하게 볼 시장은 이제 가스터빈이다. 그래서 가스터빈과 원전이 두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HD 현대중공업이 적어도 소듐 냉각로만큼은 강자로 올라섰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나트륨 활용, 소듐 원자로 이게 스페셜티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파장이 커질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 어쨌든 신경 쓰이는 부분은 생겼다. 그렇죠. 예, 네.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호진 타교뉴스 대표와 함께 두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